팩3는 이제 요격고도가 40km 정도인데 사드는 보통 40에서 150km 사이니까 팩3에 비해서 좀 넓은 요격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제 팩3에 비해서는 로프트 방식으로 상대할 경우에는 50배, 디프레스 방식을 상대할 경우에도 30배 이상의 효율적인 요격 체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죠. 적의 동시다발 탄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사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드의 방어 면적은요, 최대 반경 200km 정도 됩니다. 다만 핵심적인 수도권을 방어할 수는 없어요. 북한의 대구형 방사포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시급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압하고 우리가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중국은 왜 이렇게 사드 갖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드 때문에 뭐 한한령 내렸다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경제보복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이 제재는 아직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됐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중국은. 그리고 향후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조기 경보 및 중간 요격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어요. 왜냐면 터미널 모드니까.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에 적합하지 않은데, 근데 모드가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터미널 모드긴 한데 지금 이거 언제든지 포워드 베이스 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바꾸는 데는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미국이 사드 ER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중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겁니다. 사드 ER 프로그램이 뭔가요? 2015년 사드를 개발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은요, MDA, 즉 미사일 방위청의 사드 ER이란 개량형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사드 ER은요, 미 해군의 3단 로켓 추진체를 가진 SM-3에 대응한 사거리 연장형이에요. 그러니까 ER, Extended Range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현재 사드가 1단 로켓만 사용하거든요. 이것을 2단 로켓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ER은요, 기존의 사드의 로켓 모터 지름이 37cm였는데 이거를 53cm의 로켓 모터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2단으로 하게 되면 현재 150km의 요격고도를 45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격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방어 면적 역시 기존 최대 반경 200km에서 600km로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걸 면적으로 계산하면요, 방어 면적이 무려 9배에서 1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SM-3 얘기 계속했었잖아요. 이게 SM-3가 사실 미국 해군하고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SM-3 블록 1B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 비행 코스에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사드 ER이 개발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확장 자체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스터 글라이드 같은 거. 일단 이 활강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예전에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극초음속 활강체 대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탄두가 분리되기 이전에 발사 초기 단계 및 중간 비행 궤도에서 요격을 수행하는 거예요. 탄두 분리되기 전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드의 비행 궤도가 높을수록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기존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3배나 높은 사드 ER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드 ER이 개발이 되어서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 요격에는 이건 무리가 있어요. 이건 무리가 있지만 북한에서 일본과 괌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혹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 궤도에서 요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냐? 중국이 상정한 대일, 대미 전략에 큰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심지어
향후 사드의 성능 개선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ICBM 요격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앞으로 다단계 발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쟤네들 저런 방향으로 미국 애들이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화근의 근원을 제거하고자 사드 배치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사드로 핵무기도 막을 수 있나요? 사실 이번 사드 시리즈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군사 전문가들은요, 사드가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 효과는 고고도 EMP 핵무기 방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북한이 한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죠. 첫 번째, 휴전선에다 큰 구멍을 내기 위해서 휴전선에다가 이제 핵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다가 이제 핵을 탁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이 시나리오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휴전선에다 핵을 떨어뜨리면 거기가 이제 방사능 지역이 되는데 북한군이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군 공격까지 막히게 되니까 이건 조금 뭐 좀 이상한 시나리오고. 두 번째, 한국이 가장 우리가 공포스러운 거 이제 서울 한복판에다 이제 핵무기 딱 그냥 수도권에다 떨어뜨린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북한 입장에서는 되도록 수도권을 온전하게 접수해야 돼요. 걔네 입장에선. 만약에 수도권을 초토화시키고 북한이 점령을 했어. 무슨 실익이 있어, 걔네들한테. 근데 모르지 뭐. 워낙 또들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조금 좀 현실성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100km 고도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킴으로 해서 그동안 한국이 축적해온 경제 기반과 무기 체계를 단번에 고철로 만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지상에서 80km 이상의 우주에서 폭발할 경우에 핵무기에 의한 방사선이나 낙진의 지상 피해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핵무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3.5%는요 감마선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마선이 지구 자기장을 흔들 경우에 엄청난 EMP, 즉 전자기 펄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전자기 펄스는 지구상에 위치한 여러 전자기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전문가들이요, 북한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100킬로톤급 핵무기를 상공 100km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결과 폭발점을 중심으로 반경 170km까지 전자기 펄스, 즉 EMP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특히 폭발 반경 100km 범위 안의 모든 통상적인 전자장비는 완전히 파괴되거나 심각한 고장을 일으킨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대전 지역 부근 고고도에서 핵무기를 터뜨릴 경우 자신들은 피해 없이 한국의 군사자산 대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드의 최대 요격고도가 150km라고 했잖아요. 근데 100km에 터져서 이런 결과였거든. 그러니까 150km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150km에서 사드가 요격에 성공한다면 EMP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발표된 또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D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팀은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발표를 합니다. 고고도 EMP의 저궤도 위성 전자파 영향성 고찰이란, 이런 제목의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고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지상 무기 체계와 인프라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요, 지상에서 고도 60에서 70km 높이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한반도 남한 영역이요, 고고도 전자기 펄스 영향 반경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건 아까 원자력 연구소하고 비슷한 결과죠. 그 다음에 더욱이 수소폭탄과 같은 강력한 핵무기가 고도 400km에서 폭발할 경우에는 심지어 미국의 서쪽도 이 영향 반경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울러서 전력 통신망 파괴에 따라서 위성체 통제권도 상실된다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고도 핵 EMP탄은 지상 시스템 파괴가 가능한 강력한 수단이며
위성체에 미치는 영향을 부수적인 영향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했어요. 더욱이 여러분들,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수소탄 탄두라고 주장하는 물체 사진 3장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EMP의 위협을 부각시킨 거죠. 현재 우리 군 당국과 AD 등은요, 북한의 핵 EMP 공격에 대한 방호 기술과 함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EMP탄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북한에 이런 EMP 공격에 적합한 미사일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2016년에 북한이 이제 선보인 미사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무수단이에요. 근데 이 무수단은 이런 EMP 공격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탄도미사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무수단은 사정거리가 4,000km인 IRBM이에요. 중거리 탄도탄인데 발사 당시 사거리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발사 당시 사거리가 400km 정도에 불과했는데 무려 1,000km 고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고각으로 한 거예요. 로프트였지.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궤도 정점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표적의 하강 돌입 각도와 속도를 최대한 높여 대응 시간을 줄이는 로프트 공격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무수단의 탄도 중량이 650kg에 불과하지만 연료량을 죽이는 방식으로 탄도 중량을 1톤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요, 이 무수단은요, 한국 영토에 대한 고고도 핵무기 공격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 체계가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팩3는 최고 속도가 마하 5예요. 근데 이 무수단이 이제 고각으로 갔다가 떨어질 때 종말 단계에서 무수단의 속도가 마하 1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마하 5인 패트리어트 체계로는 조금 요격하기가 좀 곤란해요. 근데 사드는 일단 마하 7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마하 8.5까지 나오거든요. 그 실제 2012년 요격 시험에서 사드는 당시 마하 14급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는 북한의 무수단을 방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사드가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확실히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핵폭발의 영향에 대한 고도 기준점을 대충 한 33km, 고도 33km에서 나눠요. 그러니까 이 33km 고도에서 예를 들어서 50킬로톤 정도의 핵무기가 폭발해도 지상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고도 33km 이하에서 폭발하면 이때부터 지상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핵폭발의 최적 고도인 지상 2km 내에서는요, 만약에 핵폭발이 폭발하면 폭풍과 열 복사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핵폭발하면 이제 방사능 버섯구름 오르잖아. 이 구름에 지상의 오물과 파편들이 많이 흡수돼서 방사능 낙진의 독성으로 넓은 범위까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최악이죠. 따라서 요격 고도가 150km로 높은 사드는요, 확실히 핵무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MP죠. 그러니까 사드와 같은 요격책으로 EMP 피해까지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EMP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EMP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드의 배치는 전술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포괄한 전략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큰 선택이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경제 보복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까지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사드가 배치가 되었죠. 그리고 논란이 어떻든 간에 사드가 배치된 만큼 이왕 배치된 사드를요, 우리나라 방어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도 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도 뭘 개발했냐면 LSM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이 한국판 사드예요. 쉽게 말해서 이 한국판 사드인 한국형 LSM의 개발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드의 개념과 이런 성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는요, 비용이나 정치적 문제 등이 워낙 복잡하게 얽힌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비슷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다행스럽게도 올 2월에 LCM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죠. 비록 그 사드의 능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LCM은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현을 위한 핵심 요격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을 할 때 요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LCM이 전력화가 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그 다음에 15에서 40km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팩3, 그 다음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와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앞에서 이제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정리해봤잖아요. 이 사드 배치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요, 필터링을 통한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 사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는요, 심지어 연예인도 사드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정도 필터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미국의 핵 무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요, 오히려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보복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게 놔둠으로써 적어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여 평화를 지키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핵 우산이 보장되는 만큼 굳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는 영내 불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 왜냐? 여기서 근본적으로 핵 우산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핵 우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핵 우산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핵을 얻어맞으면 대신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은요, 화성 ICBM 시리즈를 연달아 개발 성공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현재 갖춘 상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만약에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미국도 뭐예요? 북한의 ICBM이건 뭐건, 뭐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하건, 괌에서 뭘 동원하건, 뭐 SLBM을 뭐 쏘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하겠죠. 북한에다 이제 핵을 날릴 텐데, 그런데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요, 자기네가 미국한테 핵 공격을 당하면 얘네라고 미국한테 핵을 안 날릴까요? 전 100% 날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미국 입장을 봐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핵 보복 해주고 같이 핵 공격 받아요. 이렇게 되면. 왜? 북한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잘 갖추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 한 발이라도 자기들 영토에 ICBM이 날라온 걸 감수하고 우리를 위해 핵 버튼을 눌러줄 거냐. 동맹국 간의 굳건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핵무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약속이니까 대신 핵을 날려줘야지. 핵 뭐 몇 발 ICBM 날라와도 막을 수 있으니까 핵 눌러줘야,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협상을 먼저 생각해 볼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상호 확증 파괴니까, 핵무기란 건 상호 확증 파괴니까 서로 공멸하는 거니까 북한 안 쏠 거다. 여러분, 북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예측해 맞은 적 있었나요?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고민 때문에 핵 우산도 우리가 100% 믿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적의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상응하는 무기 체계를 갖추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이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럴 능력이 있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따져봐야 될까요?